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취임 10여일 만에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대 쟁점인 관세 문제도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친윤, 친한계 간 당권 경쟁의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당한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추가 공격에 나서며 양국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화하는 새 정부의 외교전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전이 확정됐습니다. 벌써부터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더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 외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취임 11일이 되는 시점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발표된 대통령실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소식,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국가가 국제 정치와 경제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취임 2주일이 되기도 전에 이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다자간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G7은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G7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과 2021년에도 각각 의장국이었던 일본과 영국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캐나다의 구체적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하는 시점이 오늘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특사단을 미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밝힐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변국들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도 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두 나라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기로 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젯밤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사흘째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늦은 시점입니다.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의 최대 쟁점 현안인 관세 협상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관세 협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 외교가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정상 통화는 일본과 중국 중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언제 방미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에 큰 가닥을 잡은 뒤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7월 중순쯤 방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8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미국을 방문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관세 협상이 한미 현안인 동시에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거두면 정상회담 최대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지만 일정을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으로 만난 뒤 바로 미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는 건 큰 실익이었고 물리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1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3일 뒤 미국을 방문해 첫 정상회담을 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1일 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본격화하는 외교전 이야기 대통령실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표 기자. 지금 두 정상관 통화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정상관 통화도 결국 사람 대 사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정상이 특별히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두 정상 암살 위협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주에서 총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두 정상 모두 대통령 당선 전에 이런 우여곡절과 실질적 위협을 겪었는데요. 공감대에 쌓일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에 공감했다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눴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 된 모습인데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문난 골프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라운딩을 제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라운딩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제안이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유명하죠. 일본의 아베 전 총리와도 골프를 치면서 친해졌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링컨룸을 보여줬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골프까지는 같이 안 쳤거든요. 네. 이 첫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골프를 치자고 제안한 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대통령실 인사 이번 제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골프 제안 없지 않았냐며 화끈한 제안이라고 자평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를 겪었던 한 전직 청와대 인사도 이 라운딩을 하자고 한 건 트럼프에겐 본인이 가깝게 지내고 싶은 좋은 사람이란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외교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상과의 통화는 잘 끝이 났고 그럼 다음 통화는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만큼이나 관계가 중요한 또 인접한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시바, 시진핑 정상과의 통화 일정과 순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중일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중국과는 한안령, 또 일본과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과 이시바 총리 모두 우리에겐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정상 중 누구랑 먼저 하는지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서가 의미하는 바 클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아직 두 정상 중 누구와 먼저 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최근 사례를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에 미국, 일본, 영국과 차례대로 통화를 가졌고 중국은 베트남보다도 뒤에 7번째로 꽤 늦게 했거든요. 중국이 밀렸다는 해석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당시에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연대를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의지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취임 선서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이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면서 실용 외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순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끈 게 바로 이 G7 정상회의 참석 내용인데 제가 발표문을 보니까 언론인에 대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네. 이 전용기를 타고 가죠. 보통 이런 순방 때 대통령은 공군 1호기를 타고 거기엔 기자단도 동석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이 전용기 탑승 숫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언론인 숫자를 복원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실제 탑승을 줄이기도 했었습니까? 알아보니까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때 언론인 자리가 없어서 일부 기자들이 민항기를 타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 첫 순방이라서 행정관 등을 많이 데려가면서 자리가 부족했었다는 게 전 정부 측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선 MBC 취재진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수통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다는 건데 대선에서 연대했던 조국혁신당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광수 변호사의 초대 민정수석 내정설이 거론되자 여권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경력이 주된 문제로 꼽힙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기본적으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대통령께서 검토하실 거다. 거기에 맞게 선택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다.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한 민주당 재선 의원도 굳이 싶었다며 의외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욱 반발이 거셉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라고 지적하며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사표 준비를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MBN에 공직에 크게 뜻이 있지 않다면서도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선 경쟁자였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임 후 첫 통화로 안부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합을 강조한 행보로 읽힙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통화는 어제 오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의 건강과 배우자 설안영 씨의 근황을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축하드린다, 감사하다고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선거 뒤 이뤄지는 통상적인 통화로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눴다며 현안 등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이후 상대 후보와 직접 통화를 나눈 건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 이어 오후에 열린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선 차관 등 정책 실무자들에게 전화번호를 건네며 언제든 의견을 달라고 말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3년 만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을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힘겨루기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전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1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혼란을 겪고 있는 당을 수습하고 거대 여당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를 조율할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친윤계와 친한계가 당권을 염두에 두고 원내대표 선출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5선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 3선에서는 이미자,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는데 두 사람 모두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김성원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전략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인물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권 도전 여부가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 전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면 41% 득표가 가능했겠냐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김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친윤계가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에 맞춰 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김현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방 나간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에서 나간 겁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 텔레그램 방에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도 나가야겠네요. 자주 뵙기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란 글을 남기고 방을 나갔는데요. 의원들은 고생하셨다 등으로 화답했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나가지 말고 남아서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반응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남아달라,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나간 이유라면 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배후에서 당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항상 불거졌었죠. 이런 당무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퇴장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인사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라고 적었거든요. 이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6시부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이 당을 함께 이끌었던 이 민주당 1, 2기 지도부를 관저에 초청해 이 만찬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서용교 의원 등 이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조금 전 시작된 만찬은 오후 8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한정식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대선 승리를 이끈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네, 김 기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가 하와이 폭탄인데 하와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폭탄 발언을 내놓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너희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너희들은 정계에서 강제로 퇴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벌어진 김문수 후보 교체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들을 한덕수 추대그룹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네, 모가지나 석고대죄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복귀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 전 시장은 정치 검사가 나라 거덜내고 당 거덜내고 이 보수 진영 거덜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의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윤계를 때리면서 보수 진영 안에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를 돕지도 않은 홍준표 전 시장에게 명분이 있겠냐, 왜 저런 메시지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번 달 중순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내란, 최상병, 김건희 특검,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통과됐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 출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안들이 곧 공포돼 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개의 법안이 같은 날 통과된 만큼 공포 날짜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따른 속도 차이가 있을 뿐 출범 시기에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내란 척결을 강조해온 만큼 내란 특검 출범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앞선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각각 34일과 37일 만에 출범하는 등 평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세 개의 특검 법안들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에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일 특검으로 진행됐던 역대 특검과 달리 세 개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인력 구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 개의 특검에 파견되는 인력 구성 규모는 검사만 120명,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까지 합치면 570여 명에 달하는 국내 특검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수준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선 직후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령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인데 내란 특검 출범 전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폰은 통화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고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입니다. 문제의 비화폰들은 보안 조치가 시행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통신 내역이 모두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기 조태훈 국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박 전 처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보수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추천한 강사 11명이 서울 교대에서 연수를 받고 초등학교 늘봄 학교에 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교대 측은 과학과 예술에 한정된 연수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현장에서 강사들이 실제 진행한 수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교육당국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대선 당시 댓글 공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사무실입니다. 빈 사무실엔 교육부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의 다짐이란 문서엔 국민교육 헌장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발표한 헌장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강제 낭독을 중단했고 1994년 교과서에서 삭제했습니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설립했는데 연합회는 사무실이 없고 사업자 등록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연합회와 서울교대 늘봄교육지원센터가 협약을 맺고
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늘봄학교 강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무료로 발급해준다고 약속하고 댓글 공작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사 연수를 담당한 서울교대는 과학과 예술 관련 강사였고 강사료는 프로그램별로 강사 개인에게 지급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실제 수업한 내용에 대해선 교육당국이 오는 10일까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일단은 그 해당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대체 프로그램 들어가는 수순으로. 리박스쿨 댓글 공작 의혹과 늘봄 강사 양성 파문이 커지자 관련 설이 제기된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선을 그었습니다. 역사교육이 치우쳤다는 문제의식으로 모인 교사 모임으로 공작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행교조랑 리박을 이렇게 같이 뭐 몸통처럼 엮어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여기 교사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속상해하고 있다. 리박스쿨 측은 관련 의혹은 모두 허위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바닷가 많이들 놀러 가실 텐데요. 특히 서해로 가신다면 이번 기사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조개를 캐러 갯벌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빠진 남성을 해경대원이 구조합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데 정신이 팔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엔 바위 끝에서 관광객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갯바위에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차면서 육지와 연결된 갯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같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바다가 되게 평온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서해는 조수간만에 차가 크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민물의 속도는 성인이 걷는 것보다 두세 배나 빠릅니다. 특히 밤에는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민물에 고립되는 사고는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또한 구명조끼 착용과 2인 이상 동행은 필수입니다. 서해에서는 밀물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 물이 들어오는 1시간 전에 육상으로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조금 넘어서 서울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SUV 인도 돌진 사고까지 박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가 불이 난 건물로 물을 계속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물레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소방차가 들려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있는데 맞은편 건물에 불이 나고 연기가 많이.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SUV가 인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경남 거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SUV가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차례로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차에 치인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SUV를 몰던 6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전후 사정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파악이 잘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놀라고 있거든요. 해경 구조대가 바다에 빠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전하게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안쪽 바다에 30대 남성이 빠져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미중 2차 무역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양국 정상이 90분 동안 통화를 하고 마련된 자리인 만큼 미중 무역 전쟁이 런던에서 종전을 선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한 지 하루 만에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1차 회담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ring us a lot of money and a lot of everything else, and we ge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Xi and with China. 제네바 회담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희토류 수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가장 큰 전략 무기인 만큼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미국 역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두 정상의 통화 후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일부 해제됐다는 소식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中方已多次就有关问题表明立场，具体的情况你可以询问中方的主管部门。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The U.S. hasn't yet figured out, I'm afraid, that China can be its best friend or its worst enemy. 휴전을 넘어 종전으로 가려면 어느 한쪽의 전향적인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응징을 예고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한예희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도심을 향해 떨어집니다. 도심 곳곳은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합니다. I think that ends because of the rockets, because of the Shahed, which is flying like the bees, and it's very scary because you might die of it. 러시아가 밤사이 공습에 나서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만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키이우뿐 아니라 북부 체르니히우와 서북부 루츠크 등 전역에서 주택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Дуже було важко. Це був жах. У нас холодильник насквозь. 러시아의 공격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급습으로 체면을 구긴 푸틴 대통령이 응징을 예고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보복 공습에 나선 겁니다. Если вы внимательно читали заяв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там написано, что в ответ на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2곳을 추가로 공격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중단될 때까지 군사 인프라 타격은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협상 중재에서 피로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양국의 충돌 수위가 다시 높아지며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서울 집값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강북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동 3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여파로 거래는 줄었지만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억 원에서 26억 원 따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말 31억 원에서 32억 원 정도에 팔리는 상황입니다. 30억대가 다 넘게 거래됐고 30억 아래 물건 자체가 없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재지정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3구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첫째 주 누적 집값 상승률 기준으로도 강남 3구는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강남 3구가 주축인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는 지난달 30억 원을 처음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하위 20%의 6배가 넘습니다. 서울 내 집값 양극화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던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핵심 입지로의 쏠림 현상이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매수세가 더 강화되는 조짐에 따라 집값의 초양극화를 고려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요즘 주변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유행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있어서 예방접종이 최선인데 15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태국의 한 의료시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방문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사원에서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지난주 태국에선 6만 6천 명에 가까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관련 사망자가 올 들어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에도 코로나 변이가 유입되면서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가 110명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두 달 뒤에는 감염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냉방기를 통한 실내 전파가 빨라지는 데다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유행 지역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호중구 수치 감소나 면역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고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예방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주변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접종되는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용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갖춘 백신임에도 실제로 접종하려는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무료 대상자가 아니면 굳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몽 되던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굳이 또 뭔가 새로운 백신 맞고 뭔가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또 싫은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때 코로나가 독감보다 사망률이 2배가량 높다며 예방접종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낮 동안 여름처럼 더우셨죠? 오늘 영남 내륙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때이른 폭염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 청주와 김천을 비롯한 충북과 영남 내륙은 30도를 웃돌겠고요. 더욱이 차츰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곤 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은 28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와 대구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 숲, 충북 단양 소백산의 천동계곡 숲입니다. 올여름 숲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센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